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저는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의 김상욱입니다. 저와 김상욱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의 큰 주제로 저희가 합의한 내용이 바로 예측 가능성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생각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지, 내일 모레 비가 올지. 그런데 그런 예측이 어떤 체계적인 이론에 기반하지 않은 예측이라면 사실 우리는 그걸 과학적인 예측이 아니라 일종의 점을 치는 것 같은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과학에서의 예측, 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김상욱 교수님이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저희는 특히 과학에서도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예측 가능성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과연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우리 인간과 사회까지도 예측할 수 있을지까지 그 얘기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해는 매일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현상은 모두 고전역학에서 말하는 물리현상이다. 갈릴레오가 발전시키고 데카르트가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뉴턴이 완성했다는 고전역학. 힘과 운동의 변화만으로 모든 물체 사이의 원리를 밝힌 뉴턴의 법칙. 어떤 시각의 위치와 속도의 값을 알면 거의 모든 거시적인 역학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 후 물리학자 라플라스는 우주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안다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 우주의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단언했는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저 식 하나를 갖고 저 식의 답을 구하면 우리가 저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어떤 물체가 미래에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지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1초 뒤, 2초 뒤뿐 아니라 100만 년 뒤에도. 과연 고전역학으로 우리의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가? 예측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한가? 복잡한 세상을 물리학으로 꿰뚫어보는 통찰의 시간. 고전역학과 자연의 예측 가능성.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한다. 예, 고전역학에서의 예측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예측을 predict라고 부르죠. predict는 두 가지 영어 단어가 같이 묶여 있는 단어인데요. 앞에 나오는 pre는 먼저 혹은 앞선이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뒤에 나오는 dict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사전을 딕셔너리라고 하고 구술, 말로 읽는 것을 다른 사람이 글로 바꿔 쓰는 걸 구술이라고 할 때는 dictate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prediction이라고 할 때 앞에 pre는 이제 먼저고요. dict는 이야기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predict라는 것이 원래의 뜻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예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방금 예측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학자가 하고자 하는 일, 과학자가 과학이라는 어떤 지적 행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예측입니다. 즉, 이미 일어난 과거에 굉장히 다양한 자연현상들, 이미 존재했던 자연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론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게 먼저고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구축된 잘 체계화된 이론의 집합을 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미래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이 과학자가 하는 가장 주된 활동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물리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자는 그런데 일반적인 자연 현상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물리학자가 예측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는 걸 제가 좀 거칠게 대충 말씀드리자면 물리학자가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운동이라는 건 따라서 움직이는 것 혹은 어떤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변화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할 땐 항상 시간에 따른 변화를 생각합니다. 물리학자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과거 혹은 현재의 정보를 모아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 시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자가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이렇게 미래에 어떤 움직임이 가능할까 그 변화를 예측해 보는 그런 다양한 물리학의 학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게 될 고전역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양자역학이라는 그런 학문 분야도 있습니다.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전역학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체의 운동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에서의 고전역학입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보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것을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뭐 전자라든가 뭐 빛을 구성하는 광자라든가 혹은 뭐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히그스 입자라든가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자의 크기는 물리학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론 체계 안에서는 전자의 크기는 0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맞을 정도입니다. 크기가 없는 물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작고 작은 그런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이 양자역학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달, 태양, 혹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몸, 그죠? 제가 어떤 물체를 손에 들고 있다가 떨어뜨릴 때 물체가 움직이는 것,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고전역학을 이용을 해서 기술하게 됩니다. 짤막하게 정리해드리면 고전역학은 큰 것에 대한 역학이고요.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것에 대한 역학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곧 보실 그 시기, 여러분은 누구나 이제 보셨을 바로 그 시기입니다. F는 MA라는 식은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없이 많이 본 그런 수식인데요. 사실 물리학자들, 제 스스로는 저는 확실한 물리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리학자들은 수학이라는 것이 과학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본인들이 얻었던 어떤 물리학의 결과들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땐 보통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듯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연에서는 제가 부탁한 방송국 분들이 하신 얘기가 수식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곤혹스럽지만 제 그 물리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 하면은 이 수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학자가 수식의 도움이 없이 어떤 사실을 설명한다는 게 엄청 괴로워요. 마치 이런 거죠. 수학이라는 것이 물리학자한테는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거냐면 말 혹은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설명하라는 그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물론 뭐 불교에 보면 불림분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진리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다. 뭐 그런 걸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물리학이 불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수식이 없이 설명하는 게 굉장히 사실 그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사회에서 이심전심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식의 도움은 받지 않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그 F는 MA, 저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 생각인데요. F는 MA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M하고 A를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M은 질량이고요. A가 바로 가속도라고 불리는 양입니다. 가속도를 우리말로 적을 때 가속도, 앞에 가가 붙잖아요. 그건 한자로 적으면 더할 가자예요. 가속도가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속도가 덧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의 가속도가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물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속도도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초 뒤에 현재 1이라는 속도를 갖고 있는 물체가 얼마의 속도를 갖게 될까는 걸 계산할 때는 아까 가속도는 속도를 더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속도 1에다가 현재 갖고 있는 가속도 1을 덧셈을 한 바로 2가 그 물체가 1초 뒤에 갖게 되는 속도가 됩니다. 그럼 2초 뒤에는 그 물체는 얼만큼의 속도를 갖게 될까요? 가속도는 1이니까 또 더하면 됩니다. 2초 뒤에는 그 물체는 이제 3이라는 속도를 갖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그래서 가속도라는 양이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같이 제가 설명드린 걸 돌이켜 보시면 현재 속도 1이
다음에는 속도가 얼마가 될까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가속도가 주어지면 현재 속도가 얼마라는 정보로부터 미래의 속도가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알면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한편 속도를 갖고 또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제 차를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부산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뭐라고 할까요? 1시간에 100km의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출발한 위치에서 1시간이 흐르면 제 자동차는 분명히 서울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1시간이 더 흐르면 제 차는 서울에서 남쪽을 향해서 200km 떨어진 곳에 있게 되겠죠. 즉 우리가 속도를 알면 어떤 걸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현재 위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물체의 속도를 알면 미래에는 그 물체가 어디에 있을지 바로 위치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왜 여러분이 보고 계신 F는 ma라는 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모든 과학자들을 이렇게 전율하게 만들 정도로 얼마나 위대한 식이었는지를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F는 ma에서 여러분이 저식을 해석하는 방법은 힘 F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저식을 이용하면 누구나 그냥 가속도 A를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를 알면 아까 뭘 예측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체의 속도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도를 알면 그 다음에 또 그 물체의 위치도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저식 하나를 갖고 저식의 답을 구하면 우리가 저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어떤 물체가 미래에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지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1초 뒤, 2초 뒤뿐 아니라 100만 년 뒤에도. 그 정도로 얼마나 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물리학의 역사뿐 아니라 과학의 역사에서 정말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F는 ma에서 가속도 A는 사실 미분이라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기술이 됩니다. 저식을 물리학자들은 미분이 들어있는 방정식이다라는 의미로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고요. 저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어떤 물체의 위치와 속도가 미래 시점에 어떻게 될까는 걸 계산하는 그 과정은 사실 적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물리학자들이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수학적인 도구가 돼요. 사실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우주는 미적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